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주온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 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무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 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 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주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의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유,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당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만 떠오르면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부부는 재혼 가정이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결혼 생활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 전 남편이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터라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고 딸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도 꽤 맞는 편이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처와 친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며 지나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 갑자기 남편의 손에 깍지를 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터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처음 겪어보는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많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제가 봤던 충격적인 광경을 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에게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죠.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둘러댔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굶주려 있던 딸을 위해 급하게 저녁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함께 저녁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네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일단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나도 알아. 분명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전에 당신이랑 마주쳤을 때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도 봤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아직 재혼한 것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던 것 뿐이었고 아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언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당신이랑 마주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어? 나도 정말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대한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전처를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랑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일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는 지금 부부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웬만해선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도 아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 뺐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 당신한테 손깍지를 끼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같이 잡고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전처인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인 시선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컨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남편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길 부탁했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던 전처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거실에서 혼자 있는 딸이 전부 다 듣게 될까봐 저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자기가 남편의 전처라는 걸 밝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넘쳐났기 때문에 전처와 약속을 잡았고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1시간 먼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전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시간에 전처도 도착을 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처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왜 불렀는지 짐작 못하시겠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이랑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얼굴 보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노상 따라다니면서 보채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빠 보러 회사에 가겠다며 난리를 치길래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이와 좋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확실히 아들은 아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 그 사람이 그쪽이랑 이혼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현재는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한 행동 아니었나요? 보신 그대로인데 그걸 꼭 두 귀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골려주려고 보인 행동이죠. 그쪽보다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데 그쪽은 그 일을 조금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연 저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을까요? 저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널리고 깔린 게 남자인데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그쪽한테 배려해주면서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이랑 좋았던 감정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시고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래야만 서로 피를 안 본다고요.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야말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면 따로 얼굴 보게 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까지 함께 만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성격이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눈에 목격이 되거나 듣게 된다면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할 말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전처와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처와 안 좋은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첫 만남은 정말 끔찍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처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처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도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왕 이혼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정리해줘.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나와 내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소은이가 6학년이잖아?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하니까 6년간 숙식비는 받지 않을게.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이혼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조만간 전 부인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랑 그 사람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거든.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빌딩을 나한테 넘겨주겠대.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빌딩 하나 주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나도 받아주기 전까진 당신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6년간 숙식비 안 받는 조건이면 당신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런 것도 싫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후풍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이혼해 주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이혼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온 상태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나머지 결국 남편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게 되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말한 조건들은 저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만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갔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니 옳은 결정했다며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며 날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고 꼭 나오는 게 좋을 거라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전처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은 했나 봐요. 손해보는 건 없을 테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쪽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건 이깟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돈 좀 주려는 거니까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말고 그 돈 그냥 조용히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건데 반응이 너무 서운하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혼까지 시켜주고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아닌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쪽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준 돈 가지고 그쪽 딸이랑 조용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가 다시 나타나서 합치자거나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이랑 결혼까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었다간 저처럼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는 거지. 만약 삶이 빈곤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전처는 자기 할 말만 하곤 테이블에 돈봉투를 남겨둔 채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전처는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길래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진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잠깐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예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네요. 제가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거라면 지금의 상처는 저와 제 딸에게 약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에게 받은 이혼 위자료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모은 자금으로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잊혀가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딸과 머리도 좀 식히고 바람도 좀 쐴 겸 제주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고 싶다는 말에 딸과 함께 제대로 기분 좀 내보려고 제주도 크루즈 특등실을 예약하고 선착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6학년이면 웬만한 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 딸이 받았던 아픔들을 전부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크루즈 특등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전처의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터라 너무 놀라 제 딸을 일단 특등실로 들여보냈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처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너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모든 광경을 전부 다 내 아들이 목격했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던 빌딩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봐서 눈 딱 감고 참았는데 당신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출장 같은 소리 하네. 특등실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먹는 게 출장이니? 내 아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2번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당신이 이혼을 하면 바로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겪어봐? 새삼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와선 사람들한테 창피나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들과 놀려고 비싼 돈까지 지불했는데 당신도 제주도 갈 건 아니지? 어떻게 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냐?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고? 나와 이혼을 하고 전 부인한테 가겠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쪽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쪽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나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을까? 우리 인연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남편은 전철을 뿌리치고 저를 밀친 뒤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에 전처는 특등실 문을 쉬지 않고 두들겼고 시끄럽다며 문이 열리자마자 전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전처와 함께 그놈의 머리채를 잡았고 특등실에 있던 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그만 돌아가겠다며 모두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그놈은 저와 전처를 강하게 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도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것 같아 접근한 거라며 저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고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전처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쓰레기 같은 입 좀 다물라며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특등실에 남아있던 한 여자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돈을 받았으면서 어딜 나가냐며 특등실 안으로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에 넘어진 여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함께 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여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과 다 함께 온 일행의 여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에게 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처만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딸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라며 전처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크루즈에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며 전처는 전 남편의 인생을 평생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전처는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었던 것 뿐이었고, 전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남편이 밀친 여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불어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달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혈역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친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마쳐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